평안도 어느 산골 마을 대대로 가난에 허덕이던 농부 춘식의 집 지붕 위에 어느 날부터인가 기이한 짐승이 둥지를 틀었다. 처음에는 그저 덩치가 큰 구렁이인 줄 알았으나 달빛 아래 드러난 그 실체는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몸뚱이는 굵직한 비늘로 덮인 시커먼 뱀의 형상이었으나 그 끝에 달린 머리는 영락없는 거대한 고양이의 것이었다. 짐승은 밤마다 지붕 위에서 가르릉, 가르릉 하는 고양이 특유의 소리를 냈는데 그 진동이 어찌나 강한지 집 전체가 기분 나쁘게 떨릴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불길한 징조라 여겨 죽여야 한다고 수군댔으나 춘식의 생각은 달랐다. 묘두사가 나타난 뒤로 그의 집간에 쌀가마니가 줄지 않았고 병약했던 아내의 기침이 씻은 듯 나았기 때문이다. 춘식은 이것을 집안을 지켜주는 업신이라 믿으며 매일 밤 가장 귀한 고기와 맑은 술을 지붕 위로 올렸다. 신령님, 저희 집을 굽어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복이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춘식이 바친 고기를 먹을 때마다 묘두사의 눈은 노란 금빛으로 번뜩였다. 묘두사는 고기를 씹지 않고 뱀처럼 통째로 삼켰는데 그때마다 고양이의 얼굴 근육이 기괴하게 비틀리며 빠득 빠드득 뼈 부서지는 소리가 온 마당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춘식은 알지 못했다. 묘두사가 가져다주는 복은 공짜가 아니며 그것은 마을의 다른 누군가로부터 생명력을 훔쳐온 대가라는 것을. 반년이 지나자 춘식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와 비례하여 묘두사의 덩치는 집 지붕을 다 덮을 정도로 거대해졌고 그 성격 또한 점차 포악해졌다. 이제 묘두사는 춘식이 바치는 닭이나 개고기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밤마다 묘두사는 지붕에서 내려와 마을을 배회했다. 짐승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양이의 발자국 대신 뱀이 훑고 지나간 끈적한 점액질 자국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이면 마을의 가축들이 내장이 깨끗이 비워진 채 가죽만 남은 채 발견되었다. 춘식아, 저 괴물을 당장 내쫓아라. 저것 때문에 마을이 망하게 생겼다.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춘식의 집으로 몰려왔으나 춘식은 이미 묘두사가 주는 달콤한 권력과 부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는 오히려 사람들을 위협하며 소리쳤다. 이게 다 우리 집 신령님이 노하셔서 그런 것이다. 정성이 부족하니 더 큰 재물을 바쳐야 해. 그날 밤 묘두사는 춘식의 꿈속에 나타났다. 고양이의 얼굴을 한 괴물은 준엄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지겹구나. 더 뜨겁고 더 영험한 정수를 가져오너라. 그리하면 내게 만년의 부귀를 주마. 춘식은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몸을 떨었다. 영험한 정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열이었다. 춘식은 집 안방에서 곤히 잠든 자신의 어린 아들을 바라보았다. 묘두사의 노란 눈동자가 천장을 뚫고 내려다보듯 번뜩였고 지붕 위에서는 갸악 하는 고양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뱀의 슉슉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지옥의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춘식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제 자식의 피를 탐할 수는 없었기에 그는 어두운 밤을 틈타 마을 어귀에서 길을 잃은 떠돌이 유랑민이나 힘없는 노비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기 시작했다. 하룻밤 쉬어가시게라는 춘식의 인자한 미소 뒤에는 지붕 위에서 침을 흘리며 기다리는 괴물의 아가리가 도사리고 있었다. 재물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잠이 들면 춘식은 지붕을 향해 3번 벽을 두드렸다. 그것은 식사 시간을 알리는 신호였다. 스르륵 스르르륵. 지붕 위에서 기와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묘두사의 거대한 몸뚱이가 석가래를 타고 내려왔다. 뱀의 유연한 몸은 문틈 사이를 소리 없이 파고들었고 고양이의 얼굴을 한 괴물은 잠든 희생자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괴물은 먹잇감의 목을 물어뜯기 전 고양이 특유의 골골거리는 소리를 내며 공포에 질려 눈을 뜬 희생자의 눈동자를 감상했다. 가르릉, 가르릉. 희생자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묘두사의 입이 뱀처럼 상하로 180도 벌어졌다. 그 안에는 사람의 손가락만 한 송곳니 2개가 돋아나 있었고 거기서 뿜어져 나온 독액은 희생자의 근육을 즉각 마비시켰다. 묘두사는 산채로 인간의 가슴팍을 갈라 가장 뜨거운 심장 근처의 피를 빨아먹었다. 춘식은 문 밖에서 그 쩝쩝 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마당 구석에서 발견되는 황금 덩어리와 곡식 자루들을 보며 공포를 탐욕으로 씻어냈다. 묘두사가 인간의 피를 마실수록 춘식의 곡간은 넘쳐났고 그의 집터는 기이할 정도로 푸른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마을은 죽어갔다. 춘식의 집이 번창할수록 주변 집들의 우물은 말라붙었고 가축들은 이유 없이 폐사했으면 실종된 자들의 원혼이 안개가 되어 마을을 덮었다. 인간의 정열을 받아먹은 묘두사는 이제 집 한 채를 통째로 휘감을 정도로 거대해졌다. 뱀의 비늘은 이제 강철처럼 딱딱해져 화살조차 튕겨냈고 고양이의 머리는 집채만 한 호랑이의 그것보다 커졌다. 묘두사의 숨결 한 번에 지붕의 초가장이 날아갔고 짐승이 내뱉는 안개는 마을 전체를 도끼로 오염시켰다. 이제 춘식은 묘두사의 주인이 아니라 괴물의 사육사 혹은 노예에 불과했다. 묘두사는 더 이상 숨어서 사냥하지 않았다. 괴물은 대낮에도 지붕 위에서 황금빛 눈을 번뜩이며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춘식의 안방은 이미 묘두사의 배설물과 희생자들의 옷가지로 가득 차 악취가 진동했다. 신령님, 이제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마을에 더 이상 바칠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춘식이 눈물을 흘리며 지붕 아래서 읍소했다. 그러자 묘두사가 천천히 고개를 내려 춘식의 얼굴 앞에 멈췄다. 괴물의 입가에는 방금 잡아먹은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걸려 있었다. 묘두사는 인간의 언어와 고양이의 울음이 섞인 기괴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바칠 사람이 없다면 너를 아끼던 내 아내는 어떠냐? 아니면 내 아들이 가장 달콤하겠지. 춘식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괴물은 춘식을 비웃듯 커다란 혓바닥으로 춘식의 뺨을 핥았다. 혓바닥에 돋은 가시 같은 돌기들이 춘식의 살점을 긁어내 피가 배어나왔다. 묘두사는 이제 춘식의 공포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춘식의 집에서 나는 끔찍한 비명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도우러 갈 수 없었다. 춘식의 집 지붕 위에는 이제 수십 마리의 작은 고양이 머리뱀들이 새끼처럼 돋아나 마을의 모든 지붕 위로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춘식이 불러들인 복의 실체는 마을 전체를 제물로 삼아 태어나는 요괴의 둥지였다. 실종된 이들의 옷가지가 춘식의 집 마당에 쌓여가고 묘두사의 크기가 집채를 넘어 마을 전체를 내려다볼 정도가 되자 마을의 분위기는 공포를 넘어 기이한 숭배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대항하기엔 묘두사는 너무나 거대했고 도망치려 해도 마을 주변의 산길은 묘두사가 내뿜는 독 안개에 막혀 나갈 수 없다는 것을요. 결국 굶주림과 죽음의 문턱에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춘식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춘식아, 아니 묘주 어른. 제발 우리 집 자식만은 살려주게. 대신 우리가 다른 마을에서 사람을 잡아오겠네. 춘식은 이제 낡은 농부의 옷 대신 번쩍이는 비단옷을 입고 묘두사의 발치 즉 무너져가는 자신의 옛집 대들보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상납을 받았습니다. 묘두사는 이제 직접 사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묘두사를 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공출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인근 마을의 유랑민을 유인하거나 심지어 제비뽑기를 통해 마을 내의 노인과 병자를 영물께 바칠 곡물로 선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대신 묘두사의 노란 눈동자를 닮은 탐욕과 광기만이 서렸습니다.
묘두사가 재물을 삼키고 난 뒤 내뱉는 황금 점액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괴물의 배설물을 서로 하치려 달려드는 참혹한 광경이 매일 밤 펼쳐졌습니다. 묘두사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피와 영혼을 과하게 섭취한 괴물의 몸속에서 기이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묘두사의 굵은 뱀 몸통 마디마디가 임신한 배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그 마디를 뚫고 주먹만한 고양이 머리들이 수십 개나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르릉, 갸악, 씩씩. 수십 개의 고양이 머리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어떤 머리는 죽은 춘식의 아내 목소리를 냈고 어떤 머리는 어제 잡아먹힌 아이의 울음소리를 흉내냈습니다. 묘두사의 본체는 이제 살아있는 원혼들의 집합체가 되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묘두사가 내뱉은 독액이 마을의 우물과 토양에 스며들면서 발생했습니다. 그 물을 마신 마을 사람들의 목 뒤편에 비늘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동공은 고양이처럼 세로로 찢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낮에는 인간처럼 행동하다가도 밤이 되면 묘두사의 명에 따라 네 발로 기어다니며 산짐승의 목을 물어뜯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묘두사 요새가 된 것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솟아오른 춘식의 집은 이제 거대한 고기 무덤처럼 변했고 그 위에서 묘두사는 수백 개의 눈을 번뜩이며 다음 사냥감을 구상했습니다. 그것은 인근 마을이 아닌 더 크고 화려한 곳 바로 도성을 향한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인간의 땅이 아니었다. 거대한 묘두사의 본체가 춘식의 집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마을 중앙의 거대한 고기 기둥처럼 우뚝 솟았을 때 조정에서는 이 사태를 단순한 역병이 아닌 국가적 재앙으로 규정했다. 관군과 함께 파견된 이들은 범을 잡는 최정예 부대 차코갑사와 화기를 다루는 화포장들이었다. 마을 전체를 불태워라. 살아 움직이는 것은 그 무엇도 경계를 넘게 해서는 안 된다. 사령관의 호령과 함께 마을 사방에서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안개에 잠겨있던 초가집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그러자 안개 속에서 네 발로 기어다니던 묘두사의 노예들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관군을 향해 달려들었다. 비늘이 돋은 마을 사람들은 고양이처럼 높은 담장을 뛰어넘어 병사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었으나 차코갑사들의 서슬퍼런 환도와 화승총의 굉음 아래 차례로 고꾸라졌다. 마침내 화염의 중심 묘두사의 본체가 있는 춘식의 집터에 도달했을 때 갑사들은 목도했다. 수백 개의 고양이 머리가 달린 거대한 뱀의 기둥이 하늘을 찌를 듯 솟구쳐 있었다. 묘두사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불길을 비웃듯 수백 개의 입을 일제히 벌려 검은 독액을 뿜어냈다. 캬악! 독액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의 갑옷이 녹아내리고 살점이 부풀어 올랐다. 묘두사는 뱀의 몸뚱이로 대지를 내리치며 지진을 일으켰다. 그때 거대한 묘두사의 몸마디 중 하나에서 낯익은 얼굴이 튀어나왔다. 그것은 비단옷을 걸친 채 괴물의 살점 속에 반쯤 파묻힌 춘식이었다. 더 바칠 것이 없다. 나를 먹어라. 춘식은 완전히 미쳐 있었다. 묘두사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춘식의 머리를 한 입에 씹어 삼키며 더욱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다. 괴물의 몸이 폭발하듯 팽창하며 수만 마리의 작은 묘두사 새끼들을 사방으로 흩뿌리려던 그 찰나였다. 지금이다. 신기전을 발사하라. 화포장들이 미리 설치해둔 대형 신기전들이 일제히 점화되었다. 수십 발의 화전이 묘두사의 심장부 가장 거대한 고양이 머리의 미간을 관통했다. 연이어 투입된 화약 상자들이 괴물의 몸속에서 연쇄 폭발을 일으켰다. 콱콱쾅.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묘두사의 비늘이 비처럼 쏟아졌다. 고양이 머리들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불길 속에서 타들어갔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영물은 자신이 가져다준 부귀영화와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재로 변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이 있던 자리에는 오직 검게 그을린 잿더미와 뼈조각들만이 남았다. 기이하게도 묘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춘식이 그토록 갈구했던 황금 대신 수천 마리 고양이의 해골과 뱀의 허물만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살아남은 자는 없었다. 조정은 이 마을을 지도에서 지우고 금단의 땅으로 봉인했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밤이면 타버린 잿더미 아래에서 여전히 낮은 가르릉 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다시 탐욕의 씨앗이 싹트기를 기다리는 묘두사의 마지막 숨결이었다.